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산 선생님의 목민 리더십을 강의하게 된 김종두입니다. 저는 조선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모교에 와서 강의하는 이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다산 선생님은 이 호남 지역하고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우선 외가가 해남이기 때문에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해남 윤씨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다산 선생님이 75년의 생애 중에서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 강진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쓰시고 또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다산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산 선생님을 평가하기를 조선의 최고의 실학자다. 또한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개혁사상가다. 또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또 한국인의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기념인물에 선정되셨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강진의 군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산을 공부할 때 이 강진을 방문해 보면 이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문화해설사 수준 이상으로 정성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주 자상하게 알고 계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러한 그 강진 군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다산 선생님이 큰 명성을 얻게 되셨고 저도 다산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산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강의 준비를 PPT로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21세기 한국적 리더십의 비전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 리더십을 통해서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꿈, 희망, 어떤 장기적인 목표 또는 이루고자 하는 것, 이상적인 모습,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 다산 정약용의 목민 리더십을 통해서 21세기 한국인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찾아가자, 또는 다산 선생님을 통해서 한국적 리더십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이루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산 선생님의 그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이게 표준 영정으로 1974년 장우성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09년도에 김호석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다산 선생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보셔서 눈이 안 좋아지실 것이다 해서 안경을 쓴 그런 그림인데요. 이건 지금 다산 초당에 걸려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다산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다산 선생님이 강진에서 맨 처음 유배를 생활하셨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가를 여유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지었고요. 또 그 유배 생활을 시작했던 곳을 사의제라는 당호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여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산 선생님이 지으신 여유당기에 보면 여라고 하는 것은 약동섭천, 이게 마치 겨울에 그 찬 냇가를 건너가듯이, 그래서 이제 머뭇거린다 해서 머뭇거릴 여자로 쓰셨고요. 유자는 야괴살인, 마치 사방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을 어떤 좀 그런 두려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경계할 유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당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때가 39살 때거든요. 다산 선생님께서 28살에 대과에 급제하고 정조의 지우를 받으면서 벼슬 생활을 하시던 중에 노론 세력들로부터 천주교와 연루해서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39살 때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집거하시면서 당호를 여유당이다 이렇게 정한 이름이 되겠고, 이 사의제는 1801년 11월 5일 날 그 서대문 형무소를 출발해 가지고 18일 동안 이동해서 11월 23일 날
강진 읍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강진 읍내에 있는 그 노론 세력들이 그 미리 그렇게 주의를 줘서 그렇지만 아무도 다산 선생님이 거처할 수 있는 그 거처를 내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담을 헐어버리고 도망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읍내에서 거처를 못 구하고 동문 밖에 있는 그 매반가로 나와가지고 이제 거처를 구하게 됐는데, 이때 여기서 술도 팔고 밥도 팔던 그 주모 한 분이 거처를 내주셔가지고 여기에 거처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노론 세력들로부터 좀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해서 마땅하를 있자 넉사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네 가지를 정해서, 그것이 사모언동이거든요. 생각을 바르게, 모는 이제 용모를 바르게, 언은 말을 바르게, 동은 행동거지를 바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그 사모운동을 지키면서 생활하겠다는 의미로 사의제라고 하는 또 당호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집제자고 여기서 당자도 집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유를 생각하는 집이고 여기는 사의를 생각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호가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젊어서 많이 쓰신 호가 열수인데, 사실은 이 열수는 이제 아호라기보다는 관양처럼 이름 앞에 쓰는 글자거든요. 근데 열수라고 하는 이 말은 한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다산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그 두물머리 양술이라고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해지는 지역인데, 그곳의 명칭을 열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태어난 곳을 상징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열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산이라고 하는 아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산 선생님께서 강진에 유배 생활하실 때 다산 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산 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래서 다산 선생 부르다 보니까 호가 다산이라는 이 아호가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암이라는 호가 있는데, 이 호는 이제 61세 때 기다릴사 암자암 해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건 이제 100세 이사 성인이 부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100년을 기다려서 성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미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암이라고는 호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배돼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조정에서 다시 이제 관료로 두르라고, 강료로 두르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서영부를 비롯한 그 노론 세력들이 방해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생을 기다리면서 100세, 100년 후에 나를 평가하더라도 나는 미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는 평가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암이라고 하는 아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제 1762년부터 1836년까지 75세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이 선생님에 대한 유적을 1957년에 강진에서 이 다산 초당을 비롯한 그 유적을 복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남양주에서 이제 다산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강진이 남양주보다 28년 앞서서 이런 다산 선생님 유적을 복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산이라고 하는 호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다산학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는 다산 선생님의 정신을 현양하는 그런 사단법인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다산연구소고 하나가 정약용 문화교육원인데요. 다산연구소는 수원에 있고 정약용 문화교육원은 남양주에 있는 유적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다산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있고 정약용 문화교육원에서는 교육 담당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를 박사학위를 제가 효학으로 했는데요.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효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것은 다산 선생님이 이 다산학의 그 기본이 효거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효로 제가 박사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 무창포라는 데서 제가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40살에 저를 낳으셨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8번째까지는 계속 딸만 낳으셔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9번째로 형을 낳으시고 10번째로 저를 낳으셨는데 40살에 낳으시고 제 동생을 44세에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50대 후반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아주 노산이셨는데 이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크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효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이 효 전공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을 셋을 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고등학교까지를 고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 동안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배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 군대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삼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전문대학 과정이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상부대에서 장교로 임관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조선대학을 졸업을 했고, 제가 대대장을 좀 일찍 나갔는데 33살 때부터 대대장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진급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사단장께서 저한테 생일 선물을 주셨는데 이 목민심서를 생일 선물을 주신 겁니다. 1989년 12월 12일 날 박광영 사단장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사단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책을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몇 차례 읽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참 리더십 책으로서는 좋은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령 대대장 마치고 대구 이군사령부로 가가지고 이제 영남대에서 석사를 하고, 육군대에서 리더십 교관, 육군모범 중위교육 담당관, 연대장, 이제 국방대학 리더십 센터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때 이 목민심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6년 동안 다산 정의학용의 공직자 리더십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산 선생님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군에서 예편은 다음에는 이제 경민대하고 성산효 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효를 가지고 효 리더십을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부인생으로서 정의학선생 현양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요. 이제 이 효 패러다임 현대적 해석이라는 책은 3판을 찍은 건데, 이게 다산 선생님께서 효를 말씀하시기를 조선시대나 이런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효는 효가 아니다. 왜냐하면 향덕사지라고 하는 신라 때 충남 공주에 사는 13살 향덕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향덕이라는 소녀의 허벅지 살을 베서 요리를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참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했고, 그러한 향덕이의 효행을 아른 신라 경덕왕이 큰 상을 내려서 향덕이가 아주 사지라는 벼슬을 받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 부모가 자식의 허벅지 살을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산 선생님이 그 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삼국 유사에 나오는 손순매화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순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밥을 빼앗아 먹어서 어머니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 아들을 땅에 묻어 죽이려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고 나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거기서 돌로 된 종이 나와가지고 종을 때려보니까 종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가지고 그 흥덕왕이 이제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게 다산 선생님이 볼 때는 잘못됐다. 아니 어머니가 배가 고프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밥을 해드리면 되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폐륜 아버지를 효자로 묘사한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제가 효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산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열부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남편이 병들어 죽었는데 따라 죽은 아내를 아주 잘 죽었다 해서 열부라고 칭호를 하고 또 정념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니 남편이 병들어 죽었으면 아내는 자식들을 돌보고 시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생죽음을 했는데 그걸 잘 죽었다고 정념을 세워주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효를 가정윤리 가족사랑으로 보면서 그 비판하신 걸 보고 제가
효를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한국적 리더십은 효가 바탕이 돼야 된다. 다산 선생님은 다산학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이제 효라고 그러셨는데,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웃과 사회와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효와 소통의 리더십이 돼야 될 것이다 해서 이것도 대학 교재로 이제 한국적 리더십의 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 책을 하나 또 쓰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성교육 진흥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책이 보면 그 효라고 하는 가치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인데, 가정교육을 뒷받침해주는 가치가 이제 효라는 이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라는 게 가치가 필요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보면 그 8대 핵심 가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성교육 체계는 효라고 하는 가치는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이 보셨듯이 효를 제대로 보면은 이제 포함시켰을 텐데,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효와 효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만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효 패러다임으로 본 인성교육 이해와 실제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되려면 좀 효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 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다산 정약용의 목민 리더십이라는 그 제목으로 1권과 2권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이 다산 선생님은 학문은 인간에게 이름을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실학을 주장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내놓고, 조선시대도 보면은 성리학에서 뭐 이와 기를 놓고 하고, 또 뭐 상복을 뭐 1년을 입어야 되느냐 3년을 입어야 되느냐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은 돌보질 않으니까 이 학문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염자대고야 이래가지고,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사고자거든요. 큰 장사다. 이 공직자들이 정말 크게 성공하려면 청렴해야 된다. 따라서 청렴은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고, 유시시구, 오직 유자 오를 시자인데요. 오직 옳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1권에는 다산의 생애와 목민정신 해가지고 정양 선생의 삶, 다산의 저술에서 본 목민정신을 10가지로 간추렸고요. 2권은 목민 리더십과 인성교육 해가지고 이제 현대 리더십의 흐름과 목민 리더십을, 목민 심서에 기초한 목민 리더십, 그다음에 목민 리더십과 인성교육,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이제 교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선 먼저 리더십과 목민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산 선생님께서 어떤 가치장적 삶을로 이렇게 쭉 사셨는데 거기에 나타난 목민 정신을 살펴보고요. 현대 리더십의 흐름에서 본 이 목민 리더십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민 심서가 정말 리더십의 교과서인데요. 이 목민 심서와 이 목민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산이 지향했던 그런 가치하고 이 목민 정신 10가지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시를 하고, 부록으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목민 리더십에서 여러분들이 뭐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3가지 관점에서는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끄는 셀프 리더, 가정을 이끄는 패밀리 리더, 또 조직과 집단을 누구나 이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 관점에서는 리더다, 이렇게 보는데요. 공자는 이제 3인행이면 필요아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3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리더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우선 나 스스로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목민 정신에서 좀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목민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게 등대가 있고 여기 돛단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너울성 파도가 있는데요.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와 이 배의 원래 합성에서 나왔거든요. 리더십.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개인일 수가 있고 또 가정일 수가 있고 또 회사일 수가 있고 또 국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용어로는 목표 방향을 패스 파인딩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한 85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이제 과정이다. 프로세스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리더십에서의 그 3대 구성 요소를 리더와 팔로워, 이 상황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리더가 어떤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서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런 그 리더와 팔로워와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 3대 요소가 잘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민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이 목민이라는 의미에는 리더십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원래 기를 목자, 칠 목자. 그래서 이 소자와 회초리로 칠 복자가 결합된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를 회초리로 몰아서 어떤 목표 지점으로 가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민자는 이제 입부자와 성씨가 결합된 글자로 성을 가진 사람들의 입이 많다. 이게 이제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목민하면 어떤 백성을 어떤 이끌고 간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 양민지의 목자 이래가지고 백성을 기르는 것을 이르러서 이 목민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목민 정신은 하나의 한국적 리더십의 철학이 돼야 될 테고, 그래서 이제 목민 리더십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목민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한국 문화에 기초한 한국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리더십의 한국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규태 선생님이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남귤북지라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남귤북지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귤나무를 북쪽에 심으면 귤이 아니라 탱자가 열린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제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기업 경영의 중심으로 주로 발전시킨 리더십 이론을 이 한국에 여과 없이 들여와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이 한국에는 리더십에 많은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리더십이 한국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제목이 한국에는 리더는 있으나 리더십은 없다. 이런 책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폐단을 줄이고 좋은 리더십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기초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공공행정 분야 리더십이 이 경영학 분야 리더십을 좀 선도 앞에서 이끌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리더십이 들어온 것은 1950년대에 그 6.25 때 미국의 밀리터리 리더십이 들어온 것을 우리 군에서는 그걸 통솔법, 통업법, 통수법, 지휘통솔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너무나 수직적이고 명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1970년대에 경영학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래 기업을 이끌려면 우리 공공행정 분야에서 리더십이 좀 발전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공공행정 분야 리더십이 좀 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목민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민 정신을 현대 리더십과 연계해 보면 이 한국적 리더십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이 서번트 리더십이나 가치 중심 리더십, 원칙 중심 리더십,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어센틱 리더십 이런 것들은 목민의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서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민심서에 보면 이것이 이제 리더십의 교과서이면서 공직자 윤리지침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목민정신은 한국 리더십을 좀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7세기, 19세기에 이제 실학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다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줘야 하는데 학상 공론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학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폐단을 좀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이 실사구시학으로서 실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도 저는 국가적 현안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걸 저는 이제 목민정신으로 보고, 다시 말해서 이제 현대 사회와 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실사구시적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실학 연수라고 하는 남양주 유적지에 가보면 다산 선생님 묘소를 들어갈 때 보면 그 외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실학 연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못 연자하고 이게 늪 숫자거든요. 이게 실학의 연못과 실학의 늪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람이 다산이다. 이런 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 정인보 선생, 조선학 학자죠. 다산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흥망성쇠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정치의 잘되고 잘못됨은 다산의 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산학을 보면 조선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서 지식이 필요한데, 리더십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워런 베니스 같은 사람은 리더십 정의가 850개다 이렇게 얘기했고, 스토브 딜이라고 하는 학자는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6명이서 그 등대기 맞는 사람과 콧대기 맞는 사람, 뭐 뒷다리 맞는 사람들이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지식과 이런 경험에서 오는 실천적 지식이 결합된 이런 성찰적 지식이 돼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 지식은 형식지죠. 실천적 지식은 암묵지인데요. 이러한 그 경험과 이론의 바탕을 둔 이런 성찰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더십이 이 문화적 산물로서 지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양에서 가져온 이런 문화가 다른 데서 발전시킨 이런 리더십을 문화가 다른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적 리더십 지식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서양의 리더십의 철학적 기초라는 책이 이제 번역해서 나왔는데요.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규태 선생님이 쓴 리더십의 한국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적 리더십의 지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목민심서고 다산 선생님께서 쓰신 여러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지휘자가 있는데 수많은 악기들을 지휘자가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악기들의 그 화음을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듯이 이제 이 지휘자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통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합칠통자. 이것은 이제 단길 섭자인데요. 이 귀자가 3개가 있고 손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귀 세 사람이 귀를 다 이렇게 이쪽으로 지향하도록 할 정도로 그런 그 통섭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리더십은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산의 가치적 삶과 목민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75년을 사셨다고 했는데요. 숫자 18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학 18년 공부를 아버지로부터 18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정조의 지우를 18년 동안 받았습니다. 여기 지우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고 대우해준다 이런 뜻인데 정조 임금이 다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총애했고 그 실력을 아주 알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배를 18년을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만년 18년을 사셨는데 여기서는 18년이고 이거는 횟수로는 18년 아니야 숫자로는 17 차이가 나지만 원래 이제 초시에 합격해가지고 정조 성균관에 입학해서 만난 것이 4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를 마지막으로 정조로부터의 그 관계를 했을 때가 39세 6월 12일이기 때문에 17년 2달이니까 횟수로 보면 18년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17이지만 유배를 갔을 때가 40세 2월 28일 날 첫 유배를 했고 해배된 것이 57세 9월 2일이니까 대략 17년 7개월 정도 생활이니까 이것도 횟수로는 1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18과 연계하면 3살까지는 어머니 슬하에 있다가 4살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승보시도 18세에 합격을 했습니다. 승보시라는 것은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인데요. 이것을 18세에 합격을 했고 유배지로 이동한 기간이 1801년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18일 동안 이동을 했고 또 다신계 제자를 18명을 양성했고 또 해배된 연도가 정조 18년 1818년입니다. 그래서 18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수학하는 기간에는 이제 4살 때 천자문, 7살 때 오원시,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픔을 겪었죠. 15살에 결혼하고 22살에 초시를 합격해서 정조를 만나는 풍인제를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31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화성을 설계를 했어요. 또 28살에 대과 급제했을 때 이제 배다리를 또 설치 정조의 명을 받아서 했고요. 33살에 암행어사, 36살 곡산부사, 그랬다 39살에 여유당에 들어왔고 정조가 승하가 이제 6월 12일 날 마지막 다산한테 편지를 주시고 나서 28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다산이 천주교 신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서로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요. 다산 선생님께서 밝히신 기록에 보면 자참묘지병이나 변방사 동부승지소 이런 데 보면 23살에서부터 30살까지 8년 동안 치열하게 열심히 믿었다. 그러나 30살 때 나는 천주교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3살 때가 이제 큰형수 사주기 제사를 지낼 때 큰형수의 동생인 이벽이라는 천주교의 우리나라의 아주 큰 천주교 학자죠. 그분을 만나서 있을 때부터 천주교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30세 때가 이제 신의 박해가 있었을 때인데 윤지춘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사진을 태우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유교 국가인 성리학을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이 천주교는 이게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아주 종교다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해가지고 그때 신의 박해 때 윤지춘 권상현이 전주 풍남문에서 능지처참을 당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다산 선생이 부모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 위패도 태우는 이런 종교는 부모를 몰라보기 때문에 나도 천주교를 끊겠다 해가지고 30살 때 천주교를 그만뒀다라고 아주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23살 때 4월 15일 날 이벽을 만났고 30살 때 10월 23일 날 신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로 보면 기간으로서는 7년 좀 넘으니까 이제 8년이죠. 횟수로. 그러고 이제 천주교 신자일 수가 없었던 것이 다산 선생님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효자였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천주교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조 임금과의 관계에서도 천주교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다산 선생님은 철저한 유학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상의 절효라고 하는
내가 죽으면 이 상위 조례 절차에 의해서 나를 장례를 치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면 다산 선생님이 결코 천주교 신자로 요 기간 외에는 천주교 신자로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배 갔을 때 이제 이런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고서 이제 만년을 보내실 때는 주로 이 노론인 신작, 그 다음에 김매순,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하고 교유를 넓혀갖고 61세 때 자찬 뇌지병을 쓰셨어요. 그리고 효장세자 익종인데요. 효장세자 사망할 때, 순조가 사망할 때 결과적으로 이 사망하기 전에 우리 다산 선생님을 의원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최고의 의원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가 이 다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회근 씨는 이제 그 결혼 60주년 되는 그 회원을 기념해서 쓴 시를 이제 회근 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척단 환장,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회근 시를 쓰시고, 이제 회원인 그러니까 결혼하고 60주년 되는 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박성무 선생님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호를 젊어서는 주로 열수를 쓰셨고, 유배 가셨을 때는 다산을 쓰셨고, 또 유배에서 풀려나서는 이제 사암이라는 그런 아호를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의 집안은 이제 본가가 압회정씨로서 8대 옥당의 가문이었고, 외가는 해남윤씨 가문이었고, 처가가 또 풍산홍씨 가문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성장을 했고, 또 다산의 형제가 이제 구남매를 같이 자랐는데, 이 아버지 정재원 공이 부인을 4명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축첩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에 의령남 씨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약현을 낳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1년 있다가 해남윤 씨를 맞이해가지고 3남 1女를 낳고 있다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2년인가 있다가 황 씨를 맞이했는데 이분이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잠성김 씨를 또 맞이하셔가지고 1남 3女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손은 구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남 2녀가 죽고 2남 1녀만 생존했거든요. 이제 홍역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손병욱치라든지 그 마거해통 이런 의서를 쓰신 것이 그 천연두라든지 홍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죠. 후손은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고, 정호영 이분이 이제 지금 58년생이니까 EBS 이사로 퇴직을 하셨고요. 그 아드님이 지금 31살로 있습니다. 다산의 그 스승은 아버지가 제일 큰 스승이었고, 성호 이익, 학자군주를 들 수 있고, 제자들은 그 사위지에서 6명을 길렀고, 다산 초당에서 18명, 다신계죠. 승려가 초위선사, 뭐 회장선사 이런 분을 비롯해서 다수 승려들이 제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리더십, 다산 선생님께서 그 유배살이를 하실 때의 리더십을 좀 되돌아보면, 이 사또는 정말 술과 여자들에 빠져가지고 주지훈님에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이었고, 아전들은 그때 녹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그 고열을 빨아가지고 녹봉을 챙기는 뭐 이런 형태로 있어서 이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농민 봉기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그 상황이 안 좋았죠. 그때 이제 삼정문란이 있어가지고, 삼정이라는 것은 전정, 토지세죠. 그 다음에 그 군정, 경역세, 그 다음에 이제 환정, 환곡을 이제 그 봄에는 조정에서 쌀을 나눠주고 곡식을 나눠주고 가을에 받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그 삼정문란이 있었던 것이고, 다산 선생님께서 그 33살에 경기 북부 지역 암행하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 김인시, 이 굶주릴 기자와 백성민자인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쓴 시가 이제 김인시입니다. 유명한 시죠. 그다음에 애절량이라는 것은 다산 선생님께서 강진에 유배가 있을 때 42살 때 보니까 이제 애절량이라는 게 이게 슬프레자, 자를 절자, 이게 뭐 양 변양자지만 이게 양할 때 남자의 그 생식기를 상징할 때 양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슬피 우는 안악내의 모습을 시로 쓴 게 애절량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정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갓난아기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그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돈이 어디가 있느냐, 또 애가 지금 이렇게 어린데 무슨 병역세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전이 황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 이게 내가 애를 낳은 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부엌칼을 갈아가지고 자기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 그 부인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남편의 생식기를 들고 그 사또를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려고 가는데 그 문지기인 그 아전들이 발길로 차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 여인네를 보면서 쓴 시가 애절량이라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단산 선생님께서 목미심서라든지 경세유표라든지 금운진서를 비롯한 많은 책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이제 읽으면서 다산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장적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치들을 지향하면서 생활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숫자 1에서 8과 연계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숫자 1은 이제 1본이다 해서 그 이제 효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제 이 효 제자를 오교로 보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간의 제, 또 자식이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을 자라고 봤는데 이것을 줄이면 효제고 이것을 더 줄이면 효다. 여기서 자는 없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새나 짐승도 그렇게 하듯이 사람은 자식은 저절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를 빼면 효제만 남는다. 또 죄는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형제간 우애는 저절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효제자는 그냥 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효에 대한 인식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앞에서 사례를 들었듯이 그런 말씀 오셨는데요. 이제 효가 다산하게 이제 기초입니다. 숫자 2는 글자 2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펼칠 술, 뜻지, 뜻을 펼치겠다 해서 21살 때 쓴 시거든요. 이 공념이라는 것은 28살 때 대과에 합격하고 나서 오직 공정과 청렴으로 내 벼슬 생활을 하겠다. 이걸 다짐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제 기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일어날 기자와 기록할 기자인데요.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그래서 기기를 강조하셨고, 근검은 육아 생활을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이제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금검은 논밭보다 낫다 하시면서 이제 강조한 말이고, 충소는 이게 어떤 정성과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상대방을 좀 헤아리는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베풀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숫자 3은 이제 3과 관련된 글자들인데요. 여기 3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첫 번째로 호고, 우리 옛 것을 우리 좋아해야 된다. 뭐 술도 오래된 것이 좋고 뭐 그 고전 책도 오래된 책이 좋은 책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호고, 두 번째는 이제 호독,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책 보는 걸 좋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아,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좋아해야 된다 해서 3호를 강조했고, 이 삼근계라는 말은 사회제에 계실 때 6명의 제자를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했을 때 이 삼근계, 부지런할 근자죠.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면서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글을 잘 읽는다는 재주를 믿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암기를 잘한다라는 재주를 믿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깨달음이 또 빠르다라는 또 그런 재주를 믿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런 계율을 말씀해 주셨고요. 삼습은 아들들에게 내가 비록 유배와 있지만 너희들은 세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안색, 그래가지고 안색을 항상 바르게 해라. 출사기, 말을 할 때는 상스러운 말이라든지 고운 말을 써라. 그 다음에 정용모, 용모를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습관을 강조했고, 삼사잠이라는 것은 이게 이사자에다 바늘 잠자인데요.
바늘로 찌르듯이 어떤 잠언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난폭하고 거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긋남을 또 멀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어움은 이제 믿음이죠. 믿을 진짜 믿어움은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고, 위학 3료는 초이선사가 제자를 왔을 때 초이선사한테 가르쳐준 세 가지, 학문을 할 때는 반드시 기묘한 세 가지가 있다. 회근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혜로워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고요할 적자죠. 학문을 하는 사람은 고요한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정리해야 된다. 숫자 4는 이제 사의, 아까 사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삼오원동. 그 다음에 내 가치 기준. 이것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관계와 시비, 이해관계, 이로움이냐 해로움이냐, 시비, 오를 시자와 아닐 비자의 엇갈린 가운데서 네 가지의 어떤 가치 기준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거가 사본, 집에서 지켜야 될 네 가지 근본이 있다. 화목하고 순종해야 된다. 화순. 그 다음에 재가 가정을 잘 정제해야 된다. 치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보가 가정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지라는 것은 알아야 할 네 가지인데요. 이제 공직자가 누가 뇌물을 가지고 와서 밤에 아무도 모를 때니까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네 군데서 알기 때문에 이건 뇌물을 나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한 얘기거든요. 사 외에는 이제 네 가지를 두려워하라. 네 가지를 두려워하라. 그게 뭐냐면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숫자 5는 오교. 이제 부모, 형제, 자. 부모는 의롭고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롭고 동생은 공손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오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다산학의 기본이고 오교의 바탕이 효다. 이렇고 오학론은 이제 성리학이나 문장학, 훈구학, 과거학, 술수학을 비판한 이것을 오학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숫자 6은 육념, 6가지 청념을 재물에 청념하라, 이성에 청념하라, 지구에 청념하라. 그래야 투명하게 다스릴 수 있고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강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친구 문산 이재희의 아들 이종령이 영암 군수로 있을 때 이종령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청했을 때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 육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 7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유당이라고는 당호를 지을 때 도덕경 15장에 나와 있는 그 7덕목을 중에서 여, 약동섭전, 유, 약외살인, 이제 엄은 약객, 마치 손님이 올 때처럼 이렇게 의젓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화는 약빙장석, 이 찬 겨울에 얼음이 녹을 때와 같이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좀 신선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돈독할 돈자는 이제 약박, 이 통나무를 뽀갤 때와 같이 투박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빌광자인데요. 마치 계곡처럼 텅 비어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흐릴 혼자거든요. 이게 흐릴 탁자죠. 그리고 약탁. 물이 흐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산 선생님이 너무나 바르고 강직하고 옳고 그름을 막 너무나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그 여유 7덕목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 대표적으로 여유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산은 여유당이라고 지었지만 큰형, 약현형은 이제 수호제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킬 숫자와 나오자, 가문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약현공은 이제 그 사위가 황사형이고 처남이 이벽인데도 이렇게 이 천주교 때문에 큰 변을 당하지 않고 70세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망하루 하담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묘소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던 곳이 망하루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 그 약전형은 내심자라고 그랬습니다. 매자와 심자를 합치면 이게 뉘칠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를 너무나 믿고 서양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었는데 아버지한테 좀 후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삼형제가 내심제, 수호제.
대신 제가 가문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유당 이제 되돌아보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수호제나 망하루나 이런 매심제, 이 남양주에서 이런 유적들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은 복원이 안 됐습니다. 숫자 8은 8대 옥당에 대해서 이 12대조로부터 5대까지 그냥 연이어서 홍문관직에 오른 그 아주 조선시대의 그 아주 이 압회정식 가문이 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보기 드문 그런 가문으로서 다산 선생님이 8대 옥당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긍지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숫자 1로부터 이렇게 쭉 이러한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민정신을 책을 통해서 10가지를 제가 추렸는데요. 오교정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이제 부모, 형제자 이 관계가 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시시구 정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오직 옳고 옳은 것을 추구한다. 옳을 시자, 오직 유자거든요. 네. 사모정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공연정신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근검정신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합의첩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강조한 내용이죠. 상의정신은 뭐 배달이 설치한 거라든지 수원화성을 설계한 거라든지 이 과학적 영농기법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책으로 쓴 내용이라든지, 또 위민정신, 정말 그 유배 생활할 때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그 처참함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책을 500권을 쓰고 또 시를 2,500수를 지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본을 중시하고 오뚜기 정신으로, 이 볼리비 도생이라는 것은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본이 있으면 길과 방법이 저절로 생긴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두 아들에게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라. 그래야 패족을 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큰아들은 70살에 종육품까지 올라가는 이제 벼슬의 복귀염으로 인해서 패족을 면했고, 둘째 아들은 농가 원령가라는 책을 써서 종호 추사 김정이라든지 또 그 초이선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열 수 있는 큰 학자가 됐습니다. 아홉 번째는 상하 동력의 정신이거든요. 이제 상급자와 아랫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도록 상하 동력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목민관은 이렇게 하고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상하 동력이 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신하지구방 정신인데요. 이제 그 오래된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을 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이 백성들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천하부이고 지금 천하가 썩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걸 이제 흑산도 유배가 있는 둘째 형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하지구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10가지 정신을 다산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특히 공직에 있는 리더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로 2012년도에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이 됐죠. 헤르만 헤세, 루소, 드뷔시 이런 분들하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다산 선생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이 됐고요. 작년도에 그 경기도 역사 대표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33인이 이미 2012년도에 선정된 그 위인 33명을 놓고 누가 제일 대표 인물이 될 것이냐라고 4,000명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장한테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다산이 1등 27.2%, 정조가 2등입니다. 21%, 율곡이 9%로 3등, 명성황후가 6%인가 이래가지고 4등에서 쭉 33등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산 선생님이 이런 아까 그 가치양적 삶과 이런 목민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현대 리더십의 흐름에서 본 이 목민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거래적 리더십에서 이 변혁적 리더십으로 변화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기브 앤드 테이크 문화로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거래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출근할 때 아들이 구두를 닦아줬다. 근데 구두를 잘 닦으면 1,000원을 주고 뭐 잘못 닦으면 500원을 준다. 또 엄마가 자녀를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으로 뭐 돈을 준다. 이것은 심부름과 돈을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의 심부름을 하면 기꺼이 엄마의 심부름을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들이 구두를 닦아주면 아빠가 이 아들이 닦아준 구두를 신고 직장에 가서 근무를 잘 하시도록 그런 데서 어떤 그 마음을 좀 만족을 위안을 하면 되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업에서 보면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주는 것도 일종의 거래적 리더십인데 뭐 그런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고 직위를 주고 이런 것들은 거래적 리더십으로서 나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버나 번스, 바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을 기초로 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 가치를 내면화하고 신념화함으로 인해서 인파워먼트를 유발하는, 메슬로우가 욕구 5단계론을 얘기를 했는데 메슬로우 욕구 5단계론으로 보면 이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생리적인 욕구나 어떤 안전의 욕구, 뭐 경제적 안정을 고려한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고, 이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소속의 욕구, 뭐 소속된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긍심을 느껴서 그냥 자기 기꺼이 자기 어떤 인파워먼트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4단계가 명예 또는 5단계 자아실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흐름을 보면 7, 80년대 뭐 서번트 리더십을 시작으로 해서 변혁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나왔고요. 90년대에 이제 원칙 중심 리더십, 팔로우십, 가치 중심, 윤리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 유형이 나왔고, 2000년대 이제 2002년도에 감성적 리더십, 2004년도에 어센틱 리더십, 2007년도에 뭐 가버넌스 리더십 이런 리더십들이 나왔는데, 이 목민 정신은 이런 현대 리더십이 추구하는 이런 정신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이 그 환경 변화를 보면 이 전통적 리더십인 과거에는 이 리더가 이 구령만 붙이면 마치 조정 경기하는 것처럼 배가 앞으로 나갔는데, 지금 현대 리더십은 리프팅 경기와 같아서 이 구령을 리더가 붙인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팔로워들이 각자 자기 상황 조치를 했을 때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슈퍼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발전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뭐 안 되면 대기하라라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에서 목소리 크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어떤 포지션 파워에 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배를 몰고 가듯이 모든 것을 리더가 책임지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워크를 중시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바람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민호 교수가 신바람 리더십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 80년대 후반쯤 와서 이제 그 모티베이션,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말이 물을 먹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패스 파인딩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요구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멘토링이나 코칭처럼 이 팔로워가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리더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김연아 선수 같이 피겨, 그런 김연아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러한 그 부모나 그 코치 이런 분들이
그 어떤 멘토나 코칭 이런 역할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는 이제 통제에서 팀워크와 신바람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자발성으로 유발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와서 모티베이션에서 인파워먼트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자에 물론 뭐 2002년도 사례입니다만 가장 바람직하게 리더십이 잘 이루어졌던 사례가 이제 히딩크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팀을 맡아가지고 세계 4강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히딩크의 리더십은 대단한 리더십이었고 거기에 팔로우들이 또 잘 따라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히딩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축구 문화가 한국은 고대나 연대 축구부 또는 경희대 축구부가 아니면 국가대표 축구부 선수들로서 기용이 안 되고 이런 걸 보고 예를 든다면 박지성은 뭐 명지대 그다음에 그 이영표는 건국대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축구는 잘하는데 물주전자만 들고 돌아다니니까 히딩크가 보고 이제 그런 선수를 기용하고 해서 아주 그 굉장한 우리 그 또 여기 국민들이 이렇게 그 150만 인파가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서 그 응원을 보내주고 아주 지지하는 막 그런 가운데서 세계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는 리더대로 역량이 있어야 되고 팔로우는 팔로우대로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상황 환경 요인들이 또 이렇게 작용했을 때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수준과 리더의 역할을 인터넷에 그 리더십 이미지 사진을 제가 찾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보면은 이제 리더십의 수준이 레벨 1, 2, 3, 4, 5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리더십이 이제 이 리더십인데 제일 나쁜 리더십이 이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는 이런 리더십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더가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팔로우 미 형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리더가 여기서 혼자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하면서도 서로 간의 그 뜻을 어떤 협의하에서 결정해서 우리들이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리더십이고 가장 좋은 리더십은 이 권한을 팔로우들한테 위임해서 리더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절차만 얘기해주고 바라만 봐도 이 팔로우들이 우리끼리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가고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이런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고 리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접어 들어가서 보면 가장 현대 리더십에서 대표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번트 리더십과 목민 리더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그 어머니들이 서번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혁명, 흑인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해서 We have a dream.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아닌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미국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다가 백인의 총을 맞아서 죽는데요. 미국은 이 킹 목사가 죽은 날을 이제 국경일로 정해져 있죠. 이 사진은 이제 저는 4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이게 우리 무창부 해수욕장에 해변가에 가서 이 굴을 따는 모습인 사진이 있길래 제가 이제 캡처했는데요.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뭐 세계의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어떤 섬김의 자세로 발휘하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어떤 팔로워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들어갔을 때 그 팔로워들이 자발성이 촉발돼서 어떤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 서번트 리더십과 다산 선생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 서번트 리더십은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내놨는데 인파워먼트를 강조했죠. 이 출연하게 된 배경은 리더십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헤드십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권한을 가진 리더들에 의해서만 어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리더가 사랑을 잃었을 때는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어떤 조화도 이룰 수 없다 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을 그 서번트 리더십 원전이라는 책을 보면
오스카 해밍 교수한테 그 대학 시절에 그 로버트 그린리프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스카 해밍 교수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데모를 할 때 학생들을 편을 들면서 학교에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성장하면 해밍 교수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대학 교수가 이제 돼가지고 본인도 그 해밍 교수가 했듯이 어떤 그런 학생들 편에서 학생들을 위하는 쪽에서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생각하게 됐고, 소설 동방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행객을 안내하면서 이제 안내양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여행객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오를 찾아 나서는데 나중에 1년 정도 찾아서 헤매가지고 찾아놓고 보니까 이 레오라는 사람이 이 안내자로 나섰었지만 사실은 그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더라.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마치 하인처럼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보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놓게 됐거든요. 이제 부하는 부름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대상이고 성장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당시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장을 시켰고 피터 드러커라든지 뭐 스티븐 코비, 피터 생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님은 그 서번트적인 것을 놓고 보면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의국 의민 정신,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 또 서언론, 서자와 얼자들이 아무 죄 없이 서자와 얼자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건 안 된다. 그게 무슨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부모가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아니 만나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태어났는데 하면서 서언론이라든지 열부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번트적인 그런 정신이 많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과 목민 리더십 관계를 보면은요, 셀프 리더십 인물 사례를 제가 효제자의 측면에서 찾아보면은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에서 뜨고 있는 임영웅, 또 뭐 정동원, 또 최근 이제 미스트롯 2에 나오는 그 윤태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모습을 보고 본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스터 트롯에 나왔다라고 하는 오라트를 받았죠. 여기 이제 양학선 체조 선수라든지 이대호 프로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효심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강영호 박사님의 사진인데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이제 14살 때 그 중학생 시절에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양쪽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눈이 피가 막 나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보고, 꿀어머니였는데 꿀어머니가 보고 기절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3남매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에게 그 기대를 걸었던 그런 마음을 참 어머니가 너무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을 2등으로 졸업을 하고 피츠버그대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백악관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담당 비서관을 했는데요. 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강진석이고 작은아들이 강진영인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버드대 의대 안과를 전공해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고 현재 워싱턴 의사협회 회장이고, 작은아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거면서도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셀프 리더십을 보기도 했지만, 또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기 중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숙명여자대학 영문과 1학년 학생이던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성이 도와주다가 이제 둘이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를 아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는데, 이 어떤 이 다사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런 효제자적인 이런 측면으로 다 성공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효는 대여 존친, 가장 큰 효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효는 재와 양지, 뜻을 부양하는데 공양하는 데 있다. 효덕지 뭐냐? 효는 덕의 근본이요 교지소의 생략. 모든 가르침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고 해서 셀프 리더십은
표가 이 바탕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셀프 리더십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신스와 만스인데, 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를 높여가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현 배경은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노자가 이제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다. 이런 데서 착안해가지고 나온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인데, 다산 선생님은 이제 근본을 중시했죠. 뿌리가 튼튼해야 오뚜기처럼 쓸 수 있다 해서 오뚜기 정신을 강조하고, 숙이 아닌 나를 수양하고 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해서 우선 나부터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잘 되도록 걸 봐줘야 된다는 자리타 정신하고 일맥상통한 의미인데요. 그다음에 직궁, 나를 신칙해서 나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항상 맑은 마음, 청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바로 세우는 정신이 된다라고 다산 선생님이 강조하셨어요. 다산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신 걸 가지고 셀프 리더십 사례를 5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일 쉬운 것이 공부다. 다산 선생은 일생 500권을 읽기도 어려운데 책을 500권을 저술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생이 고난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다산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에서 중풍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다산학을 이뤄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다산 선생은 언제 사약이 내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차와 함께 학문을 이뤄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라. 다산은 스스로 착안해서 배다리를 건설하고 수원 화성을 설계했으며 거중기 등을 만들었다. 인간관계는 5교의 기준 하되 여유로 대비하라. 여유. 이게 머뭇거리고 경계하면서 하라.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다산은 함께 국사를 논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패족을 당하고 유배되게 되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지탱을 하고 결과적으로 200년이 흐른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가치 중심 리더십은 여기 지금 오재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박 터트리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오재미가 해서 터지면 점심을 먹으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오재미를 이 박을 터트리기 위해서 이 박을 쳐다보면서 계속 오재미를 던지고 있거든. 이렇듯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의 어떤 목표가 되는 그런 보편 타당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치 중심 리더십은 인간이 어떤 가치양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발휘하는 리더십을 가치 중심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다산은 뭐 청심, 진궁, 철물, 변등, 첨정, 권분 이런 거 외에도 수많은 가치들을 제시를 했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훈, 학교에서 교훈을 제시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출현 배경은 가치 전도 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치유 대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성실한 직원이 구조 조정할 때 감원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또 도덕적인 면보다는 돈 벌기에 너무나 관심 치중하는 걸 보면서 이 가치가 좀 이렇게 전도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내놓게 됐는데요. 인간은 이제 가치양적 존재인데 사람은 미러 누련이라는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본받게 돼 있고, 이 본받은 것이 오래오래 효과를 미치도록 링거링 이펙트라는 효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우리 오래오래 맞는 주사를 링거 주사라고 그러듯이, 그래서 이런 마치 종소리처럼 오래오래 효과가 미치도록 이런 본보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틀을 잡아줄 수 있는,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이 코어 밸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의좋은 형제라든지 이태석 신부가 울지마 톤주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인류 박애 정신을 발휘했던, 또 아까 얘기했던 강진석 교수가 안과 의사로서 어떤 이런 성공한 것을 보면 효라는 가치를 여기도 이태석 신부도 효라는 가치를 지향해서 그렇고, 여기 이성만 이순이라는 의좋은 형제도 효라는 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에 벽가마니를 형제간 서로 달밤에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다산 선생님도
이런 가치 중심 리더십과 연관시켜 보면 오교, 효제자조, 공념, 어떤 그런 열수나 사업, 여유당, 사회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가치장적 삶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리더십과 목민리더십의 관계는 슈퍼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복자천, 징기스칸 또 여기 이제 앤드루 카네기 이런 분들을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요. 복자천은 이제 목민심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를테면 일에 맡기면 고되고 사람에게 맡기면 편안하다. 이게 이를테면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사람으로 하도록 해야지 모든 일을 본인이 맡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피곤하다. 선모마을을 다스릴 때 그 무막이라는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일이 더 잘 안 됐는데 이 복자천이 마을을 다스릴 때는 이 사람은 이 검은고나 끼고 마을에 내려가지 않아도 일이 잘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징기스칸은 유라시아를 정복했는데 이 사람도 뭐 어디 직접 참여해서가 아니라 그 부하들에게 권한을 주고 어떤 똑같이 부를 나누면서 세계 최고의 영토 확장자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변에 모이게 한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자기 팔로우들이 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한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서 일을 이뤄냈던 이런 것들이 슈퍼리더십인데요. 다산 선생님을 놓고 보면 이 출연하게 된 것은 이제 이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랫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리더가 없는 것처럼 이무위 이유위 마치 리더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있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리더십이 이제 슈퍼리더십인데요. 근데 이제 리더가 모든 것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피곤하기만 하고 일이 더 잘 안 된다. 그 리더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면 똑개, 똑부, 멍개, 멍부로 나눈다고 그래요.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르는 리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멍청하고 게으르는 리더,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 팔로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더는 똑똑하고 게으르는 리더거든요. 가끔 나타나가지고 지침을 명확하게 주고 참견은 안 하지만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리더고 가장 힘든 리더는 이제 아주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는 아까 뭐 무마귀와 같이 나타나서 함께 하지만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일이 더 힘들게 되는 그래서 권한을 부하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리더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과감하게 위임하라 이런 데서 나왔는데 다산 선생님은 이제 상하 동료 상관과 부하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속리 아전들을 잘 단속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용인 사람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되고 찰물 물정을 잘 살펴서 사람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어센틱 리더십과 목민 리더십의 관계는 이제 이 전혜성 박사하고 빌 조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왔는데요. 이제 진정 어센틱이라는 것이 이게 진정성, 진실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초한 의로운 리더십을 그 어센틱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어센틱 리더십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리더십 연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리더의 리더십 역량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다산 선생님이 그 당시에 학문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줘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리더십 연구는 늘어나고 그러고 있지만 리더십은 더 나쁜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를 보면 여당이든 야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보면 자기 당에서 얘기한 것은 다 옳고 상대 당에서 얘기한 건 다 틀리다고 해서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뭐 판검사 출신들도 많고 뭐 대학 교수 출신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어센틱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나 정의마저도 상대화되는 현실 사회 지금 뭐 진영 논리에 서로 간에 싸움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증가하고 기본 지킴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센틱 리더십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진정성과 진실성이 없는 리더가 이제 설 자리는 앞으로 없게 된다. 어떤 리더도 팔로워들에게 거짓으로 얘기해가지고는 가정에서 부모도 자식들에게 거짓말하면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제 유시시고 오직 옳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공정하고 청량한 정신으로 또 속리 아전들을 잘
팔로워들을 단속하고 그들과의 어떤 그 얼라이먼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현명한 자를 좀 천거를 해가지고 그런 거 좋은 인재들이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보공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산 선생님이 강조하셨거든요. 이 외에도 이제 기타 리더십으로 보면 이제 뭐 원칙 중심 리더십, 원칙 중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법칙이거든요. 이를테면 효제자는 이거 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수백억, 수천억씩 받은 유산을 받아놓고 형제들 간에, 재벌 형제들이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재판을 하고 재산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리 집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논과 밭을 다 동생이 농사짓기 때문에 동생한테 다 줬습니다. 물론 집사람한테 제가 조금 다소 뭐 구사리를 먹기는 했지만 동생이 농사지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재산을 다 저는 뭐 동생한테 주고 제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웬만큼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숙이 아닌도 이게 원칙이죠. 리더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팔로워들을 편안하게 하고, 공념, 공정하고 청렴, 육념, 전용, 문보. 문보라는 것은 이게 글을 쓰는 것은 문서는 직접 작성해야지 아랫사람들한테 시키는 것은 그건 원칙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미국을 움직이는 25명 중에 하나인데요. 원칙 중심 리더십과 다산 정신 그렇고, 이제 팔로워십은 뭐 리더십이지만 팔로워십은 팔로워로서의 바람직하게 발휘해야 될 정신을 이제 팔로워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직을 목표 달성하는 것은 리더가 10 내지 20%만 역할을 담당하고 팔로워가 이제 80 내지 90%를 담당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파레토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롱테일 법칙이 더 유명해진 겁니다. 사소한 다수가 더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그 이제 팔로워십이라는 이게 이제 1994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다산은 이 아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용인, 뭐 고공, 이 백성들을 좀 가르쳐서 이 자녀와 제자를 성장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팔로워십과 연관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는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지사와 군수가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도지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군수가 팔로워지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 또 도지사도 팔로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리더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 리더십은 뭐 켈로그 재단에서 나온 건데, 뭐 5개5가 이게 가정윤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유지시구, 유선시사, 오직 착하고 옳은 것을 스승으로 삼는 정신, 공념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 리더십과 관련이 됩니다. 감성적 리더십은 또 이성보다는 이제 IQ보다는 EQ,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다산은 보면 시를 2,500수 이상을 했고 묘지명을 많이 써주셨어요. 26명에 대해서 묘지명을 쓰셨는데 보면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지명을 쓰셨어요. 또 서울론에도 보면은 그 서자 얼자들을 생각하는 뭐 효자론, 효에 대해서 올바른 열부론 이런 걸 보면 그 감성적 리더십이라는 게 많이 있죠. 가버넌스 리더십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운동단체 등과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미국에서 보면 이제 미국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부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대학에 있는 이사회라든지 시민사회 단체의 이사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건강하게 움직였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래서 거버넌스 리더십이 나왔는데요. 다산 선생님은 경세유표라든지 국민심서, 흥림심서 그 외에도 뭐 원원이라든지 뭐 통세위라든지 여러 책을 보면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적 리더십의 비전을 한번 찾아본다면, 다산 선생님의 정신을 통해 찾아본다면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이 데일 카네기는
learning by doing,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학습이라고 그랬거든요.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을 중시하는 그런 건데요. 다산 선생님도 아는 것과 행 중에서 행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알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성리학도 강조를 했지만 이 성리학에서 하는 이런 인간의 성의 행이라는 것이 이게 더해져야 덕이 된다. 행오지 직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이나 이제 심리학에서 지정의 행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정의를 마음의 구성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지정의 행을 가치의 4대 구성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행함이 중요하지만 이 행함이 되려면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맹자는 이 지라는 것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사는 흑백지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부터 아는 게 출발해야 된다. 오늘날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은 다 맞고 상대당은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어떤 자세로서 알아야 되느냐. 이랬을 때 이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효라는 것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지만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보면 정말 가슴이 뜨근뜨근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할 때 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덕은 제가 효교육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제가 대대장 할 때 어머니 마음 노래를 같이 부르자 그러면 병사들이 한 3분의 1은 울거든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나실 때 괴로워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훌쩍훌쩍 울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했을 때 그게 느낌으로 오고 다짐하게 돼서 부모님한테 효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짐에 의해서 이제 행함으로 연결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게르에이 유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년대 그 리더십을 정의한 걸 보면 인플루언싱 온 메이킹 컬처, 문화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 이제 문화의 세기, 21세기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리더십 문화를 제가 강조하고 문화에 기초한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중요한 인플루언싱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모델링 본보기가 돼야 되고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후원자가 돼야 되는 거죠. 릴레이션,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영향력을 인플루언싱이 되려면 리더로서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be, know, do거든요. 윤리적인 요소, 어떤 인격적인 요소죠. 그래서 인성, 그다음에 지식, 행동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리더가 기본 요건이 갖춰져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리더의 기본 요건을 어디서 구하느냐? 결국 책에서 구하는데요. 이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세계적으로 성서, 두 번째가 논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많이 읽혀져야 될 책이 어떤 책이냐? 저는 목민심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대장 할 때 사단장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걸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구나라는 걸 알고 저의 어떤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을 이렇게 선물하면 굉장히 사람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민심서만큼 리더십 책으로서의 좋은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또 리더십에서 또 다루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제 유시시구, 유선시사, 숙이 아닌 의국의민 이래서 이제 인성이 된 리더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직리를 이제 성기호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켜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성기호, 성이라는 것은 기호다라는 것이죠. 다산 선생님은 성기호서를 주장하셨는데요. 성리학에서는 성직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성품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타고난 대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그 다산 선생님은 성은 기호다. 사람의 성품은 좋아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 벼가 물을 좋아하고 기장이 뭐 마른 것을 좋아하고 사슴이나 노루는 산을 좋아하고
또 이를테면 이 마늘이나 팥이나 이런 것은 닭똥을 또 좋아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뭐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그 선한 쪽으로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선한 성품으로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은 기호다 해가지고 그 신경 밀엄에 보면 그 성기호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리더십이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나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사 선생님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적 리더십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민심서와 목민리더십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이 목민심서는 다 아시겠지만 아까 목민의 의미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목민심서를 조선시대 후기에 그 철종이라는 임금이 강화도령이지 않습니까?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졸지에 임금으로 이제 와서 했으니까 뭘 잘 아는 게 없었죠. 그런데 삼정문란이 일어나고 밀란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지 해결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철종 임금이. 그랬을 때 노사 기정진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리기를 전하, 이 목민심서에는 이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목민심서를 읽으시고 이 또 모든 목민관들이 목민심서를 읽어서 수령들로 하여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학운동 에서는 또 교과서로 썼어요. 전라도 고부 농민봉기라든지 또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목민심서를 갖다가 보고 이 수령, 사또들이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때를 무서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교재로 이렇게 쓰도록 했거든요. 이런 목민심서인데요. 이 목민심서를 보면은 12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부임하는 단계로부터 이제 율기, 봉공, 애민 이것을 이제 맨 앞에 부임, 맨 뒤에는 이제 해관, 임무를 마칠 때, 그 다음에 이제 3기, 이 별이 기자거든요. 이게 하나의 별이 바탕, 이제 뼈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율기, 봉공, 애민을 별이로 해서 또 이것을 6전으로 해가지고요. 이전, 호전, 예전, 경전, 형전, 공전을 6개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될 것으로 하고 기능은 넉넉할 때와 이걸 단원으로 해가지고 넉넉할 때와 어려울 때 해야 할 내용을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해관 이렇게 해가지고 12편 또 각 편마다는 6개 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72조로 되어 있는데 이 72조가 전부 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보면 이 가치지향적 리더십에서의 가치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리더십은 가장 가까운 리더십은 가치 중심의 리더십, 셀프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민심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게 현대 리더십과 가장 가까운 리더십과 접목을 해보면 예를 든다면 뭐 리더가 청년만 강조하고 막 신하 읊조리고 장기 두면서 정사를 아래 사람에 맡기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이것은 원칙 중심 리더십에 맞는 거예요. 여기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요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은 청렴이라는 가치 중심 리더십이고 또 장애 불치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아첨을 잘하는 뭐 이 간쟁을 좋아해야지 해서 윗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아첨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팔로우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 또 노력에 맡기면 고되고 사람이 맡기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슈퍼 리더십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을 단속하는 근본은 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부터 있다 해가지고 유명한 얘기죠. 이게 셀프 리더십에 관련되고 상사가 이체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마땅히 이것은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어센틱 리더십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길이다.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가버넌스 리더십의 비슷한 면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듯이 다사 선생님처럼 너무나 암행어사 하면서 뭐 서영보라든지 김양직이라든지 뭐 강명길 같은 임금의 측근인 사람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그냥 몰아세우면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의 좀 감성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다. 뭐 이 불의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이런, 그래서 다사 선생님이 그 시를 쓰면서 백성들을 많이 위로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구성원을 잘 이끄는 것은 그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아울러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성도 필요하지만 감성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민지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산의 목민 리더십은 21세기 한국적 리더십의 어떤 진수다. 5교에 기초한 또 근본 정신을 중시하는 이런 목민 리더십이 요구된다. 또 목민 정신은 한국적 리더십의 어떤 기본 덕목이자 가치다. 이 목민 정신에 의한 어떤 21세기 실학의 정신을 좀 우리가 진흥할 수 있도록 그런 다산 정신을 계승하고, 그래서 국가적 현안 과제 해결에 좀 철학적 기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부록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가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전부 풀어놨습니다. 숫자 3, 숫자 4, 숫자 5죠. 그 다음에 숫자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이제 8, 이렇게 풀어놨고요. 이제 목민 정신을 10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와 출처를 어디서 찾았느냐, 또 정약용 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앞으로 발전적 교훈 및 리더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5교 정신을 10가지로 다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3호 정신, 공념 정신, 근검 정신, 상위 정신, 근본을 중시하고 오뚜기 정신, 의국 의민 정신, 상하 동력의 정신, 마지막으로 신화 지구방 정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산 선생님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처럼 힘들지 조금 다소나마 좀 덜 힘들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강의를 했지만, 혹시라도 저한테 뭐 다산 선생님을 공부하는데 저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서로 토론할 내용이라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